밤이 깊어갔다. 나는 병실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다 새벽 3시쯤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물.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혜진아, 미안해. 아버지,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30년 동안 널 버려둬서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제발.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회사 비리를 검찰에 알리려고 했어. 장부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날 납치했어. 누가요? 회사 임원들이었어.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더 큰 사람들이 있었지. 날 어느 창고에 가뒀어. 며칠 동안 맞았어. 입 다물라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도망쳤어. 어떻게든 빠져나와서 도망쳤는데 그들이 쫓아왔어. 그날 밤 한강변에서 붙잡혔지. 그리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았어. 그 이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몰라. 정신 차려보니 한절에 있었어. 스님이 날 구해줬대.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 그럼 30년 동안 어떻게 떠돌았어. 기억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김철수라는 이름은 절에서 지어준 거야. 나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 다들 사연이 있었지.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었다. 10년 전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 내 얼굴, 엄마 얼굴, 우리 집.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어. 그러다 5년 전 서울에 올라왔지. 혹시나 해서. 그럼 왜 우릴 찾지 않으셨어요? 찾았어.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희 집 앞에 갔었어. 그런데요? 내 남편을 봤어. 그 사람. 30년 전 나를 납치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정우진. 그때 그 사람은 대학생이었어. 그 회사 회장의 조카였지. 날 창고로 끌고 간 사람 중 하나가 그였어. 나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내 남편이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 착각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확실히 기억해. 그 사람 얼굴, 목소리.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통증에 다시 눕고 말았다. 혜진아,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위험해. 아니에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하긴 해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그 사람이 날 여기 취직시켰어. 나는 멈칫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내 집 앞에서 서성이는 날 그 사람이 발견했어. 처음엔 날 못 알아봤지. 하지만 내가 계속 나타나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어느 날 부르더니 말했지.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김 선배, 오랜만입니다. 살아계셨네요. 그렇게 날 알아봤어. 그리고 제안했지. 자기 회사에서 일하면서 조용히 살라고. 대신 절대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난 받아들였어. 너라도 볼 수 있으면 됐거든. 멀리서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알던 남편은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다. 아버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낼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30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새벽 6시였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편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들여다보니 남편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비상열쇠로 문을 열었다. 서재 안은 어두웠다. 나는 불을 켰다. 책장, 책상, 서류들.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발견했다. 극비라고 적힌 파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문서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남자가 묶여 있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자. 아버지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다른 문서들도 꺼내봤다. 회사 비리 관련 자료, 돈 거래 내역, 그리고 계약서 하나. 김영수 실종 처리에 관한 협의서. 당사자는 이후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대신 생활비를 보조받는다. 서명란에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다. 남편은 아버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시킨 것이다.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입을 막으면서 나는 파일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그거 어떻게?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서재 들어갔어? 당신이 한 거예요? 내 아버지를. 나는 파일을 남편에게 던졌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설명해요. 지금 당장.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앉아. 얘기해 줄게. 서서 들을게요. 남편은 나를 쳐다보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난 22살이었어. 대학생이었지. 큰아버지가 회사 회장이었고 난 그분 밑에서 일하고 있었어. 용돈벌이 겸 경험 삼아서. 그래서 내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난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큰아버지가 날 시켰어. 회계팀 김영수를 데려오라고. 난 그게 그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 말도 안 돼요. 사실이야. 난 그저 차를 몰았을 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난 그냥 지켜만 봤어.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그 사람이 도망쳤어. 내가 감시하는 동안. 내 실수였지. 그래서 쫓아갔어. 한강변까지. 그리고 선배가 쇠파이프를 들었어. 난 말렸어. 하지만 선배는 듣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람 머리를 쳤지. 피가 많이 났어. 우린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강에 빠뜨렸어. 그리고 도망쳤지. 그 후로 난 악몽을 꿨어. 매일 밤. 그 사람 얼굴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이 아니야. 내가 젊고 어리석었어. 큰아버지가 무서웠고 가족이 망하는 게 두려웠어. 그래서 그랬어. 나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고는 피해자의 딸과 결혼했네요. 남편은 깜짝 놀라 나를 봤다. 뭐? 난 몰랐어요. 당신이 그 사건에 연루된 줄. 당신은 알았죠? 내가 김영수의 딸이라는 걸.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한테 접근한 것도. 아니야. 난 정말 널 사랑했어.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죄책감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였다는. 아니, 죽인 줄 알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남편은 부인하지 못했다.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널 좋아하게 됐어.
너와 결혼하고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을 때 입을 막은 거네요. 회사에 취직시켜서 감시하면서. 날 이해해줘. 난 가족을 지켜야 했어. 회사를 지켜야 했어. 만약 그 일이 밝혀졌다면 당신이 감옥에 갔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는 핸드백을 들었다. 어딜 가려고? 병원이요. 아버지한테. 남편이 내 팔을 붙잡았다. 혜진아, 제발.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가족 회사, 다른 사람들까지 연루돼 있어. 만약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나요.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엄마는 아버지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난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가족 걱정이에요? 혜진아,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혼할 거예요. 나는 집을 나섰다. 남편의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22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남편은 처음부터 나를 속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날 피했던 거야.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깨어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를 보자 미소 지었다. 왔구나. 아버지. 나는 아버지 곁에 앉아 모든 걸 털어놨다. 남편의 고백, 서재에서 발견한 파일, 그리고 이혼 결심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원망하지 마. 네. 그 사람을. 정우진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피해자야. 그때 그 사람은 젊었어. 어른들에게 이용당했지. 큰아버지의 강요를 거부하지 못했어. 그게 그 사람의 약함이었지만 악함은 아니었어. 하지만 난 그 사람을 용서했어. 5년 전 그 사람이 날 알아봤을 때 그 사람 눈에서 후회를 봤거든. 진짜 후회를.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사람은 널 진심으로 사랑했어. 처음엔 죄책감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됐어. 난 그걸 알아. 어떻게 아세요? 지켜봤으니까. 5년 동안 그 사람이 너를 대하는 걸 봤어. 말은 차갑지만 눈빛은 따뜻했어. 내가 아플 때 걱정하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아파했어. 물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차갑게 대했고 무관심했어요. 그건 그 사람 방식이었어. 너무 사랑해서,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해.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사는가야. 하지만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건 내 선택이었어. 난 살아있었고 너희 곁에 있었어. 비록 멀리 서지만 그걸로 충분했어. 나는 눈물을 흘렸다.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더 행복할 자격이 있었어요. 행복은 상황이 만드는 게 아니야. 마음이 만드는 거지. 난 너를 볼 수 있어서 행복했어. 내가 웃는 걸 보고 내가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남편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장인어른. 남편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버지는 남편을 바라봤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일어나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5년 전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처음 봤다. 남편이 우는 걸.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봤다. 혜진아, 이 사람을 용서해줘. 아버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원망을 품고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난 그걸 알아. 나는 남편을 봤다. 그는 바닥을 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당신, 정말 날 사랑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이었어.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예요? 미안했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따뜻하게 대할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남편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숨기는 것 없이. 나는 망설였다. 용서할 수 있을까? 22년의 거짓을 넘어설 수 있을까? 아버지가 말했다. 혜진아,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나는 아버지를 봤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걸 함께 이겨내는 게 진짜 사랑이야. 나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다신 거짓말하지 마요. 안 해. 절대. 아버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당연하지. 남편은 아버지를 봤다. 장인어른,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제대로 모실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내 삶이 있어. 하지만 자주 볼 수는 있겠지. 가족이니까.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작은 원룸에서 지내셨다. 우리가 함께 살자고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아버지는 완곡하게 거절하셨다. 난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은 보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 댁을 찾아뵙게 됐다.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아버지와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나눴다. 장인어른, 그때 제가 정말 어렸습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알아요. 이제 그만 얘기해요. 과거는 과거니까. 하지만 가끔 아버지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30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 그 무게는 여전히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혜진아, 넌 엄마 닮았어. 그래요? 응. 착하고 강하고. 내 엄마도 그랬어. 힘들 때도 웃으려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평생 날 기다리게 했으니까. 결국 날 못 보고 가셨잖아.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게 가슴 아픈 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난 이제 많이 남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들었어. 내 몸 상태. 오래된 부상 후유증이 심각하대. 길어야 1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겨우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나신다고. 아버지. 괜찮아. 행복했어. 마지막에 널 다시 만나서 내 남편을 용서할 수 있어서 그걸로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겨우 함께할 수 있게 됐는데. 또 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렸을 때처럼. 혜진아, 사람은 언젠가 떠나.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야.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자. 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다. 아버지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남편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했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갔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녔다. 아버지가 어렸을 적 살던 시골 마을도 함께 찾아갔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저기 감나무 있지? 내가 내 나이 때 심은 거야.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오래되고 굵어져서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 이거 가져가도 돼요? 나는 땅에 떨어진 감을 주었다. 그럼. 다 내 거야. 우리는 감을 한 봉지 가득 담아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셋이서 감을 까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평범한 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겨울이 왔다.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자주 기침을 하셨다. 우리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우리 집 한 채로 모셨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우리가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셨다.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는지도 몰랐다. 남편은 회사를 휴직했다. 아버지를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남편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봤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혜진아, 엄마한테 전해줘. 엄마 무덤에 가서 말해줘. 내가 정말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제가 전할게요. 꼭. 그리고 하나 더. 아버지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너도 행복해야 해. 우진이를 용서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드셨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않으셨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도 지인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미화원 동료들이 모두 왔다. 그들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철수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직원들도 몇몇 왔다. 그들은 처음으로 그 미화원이 사장님의 장인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모님, 고개 드세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어머니 묘소에 갔다. 그곳에 아버지를 모셨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분. 엄마, 아버지 모셔왔어요. 이제 함께 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다. 김영수, 박순자 30년을 기다렸고 끝내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30년의 기다림, 5년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 석 달의 행복을.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직접 만든 음식들. 예전과는 달라진 남편.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야. 레시피 배워뒀거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있었다. 22년 만에 찾은 진짜 부부의 모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당신 후회하지 않아? 남편이 물었다. 뭘? 나를 용서한 거. 다시 시작한 거. 나는 잠시 생각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가끔 생각해. 만약 다르게 됐다면 어땠을까 하고.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아버지도 그러셨잖아. 과거는 과거라고.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잘 살자. 그게 아버지가 바라신 거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내가 쓴 아버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됐다. 제목은 30년의 기다림.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울었다. 어느 날 한 독자에게서 편지가 왔다. 작가님, 저도 실종된 가족이 있습니다. 15년 전 오빠가 사라졌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가님 책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작은 사회적 기업을 차렸다. 노숙자들과 신원 미상자들을 돕는 일을 하는 회사였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아버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 나는 남편을 지지했다. 그리고 나도 함께 일했다. 우리는 바쁘지만 행복했다. 어느 봄날, 우리는 다시 부모님 묘소를 찾았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묘비를 닦으며 나는 말했다. 엄마 아버지,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다. 분홍빛 눈송이처럼. 남편이 내 어깨에 기댔다. 고마워. 왜? 날 용서해줘서. 다시 기회를 줘서. 당신도 고마워.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났다. 뒤돌아보니 벚꽃잎이 두 개의 비석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포옹하듯이.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후회가 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다. 아버지는 그걸 가르쳐 주셨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지막 석 달의 행복으로. 그리고 나는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 매일 매 순간. 사랑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